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층이다, 이층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고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손혜정의 문화비평. 오늘부터 10월부터 저희가 지금 코너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듣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요. 환경 코너는 지금 목요일로 이제 자리를 옮겼고요. 이 코너가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늘어났죠. 한 5분 정도. 손희정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직한 후보 2 개봉작들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조금 그 후에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치가 후보 2 불매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SNS에서 올라오면서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SNS에 정직한 후보 2를 보고 소감을 올리면서 논란이 점화가 됐습니다. 영화가 재미있었다면서 거짓말을 못한다는 설정까지 딱 내 얘기더라. 라고 이제 올리셨고요. 네. 네, 그러자 포털에 김진태 영화 싫어요 등의 악플이 달리고 별점 테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배급사 관계자가 김도지사 SNS에 이러지 마시라. 전 도지사 때 촬영한 건데 왜 숟가락을 얹으시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정치인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말을 얹었고 관계자가 거기에 지금 대응을 하면서 네. 양쪽을 한번 다 좀 들여다보죠. 이거는 이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러게요. 예. 뭐 정치와 영화는 사실 그렇게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섞여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김진태 도지사의 상황이 좀 우습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신 후에 평창국제영화제 보조금,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국가보조금을 끊어버리면서 영화제 자체가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문순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계에 숟가락을 얹으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고요. 네. 뭐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포털의 평점 테러 시스템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뭐 이게 이제 사실 영화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장난이나 게임처럼 아무 말이나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평점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가거나 안 가거나 네, 이렇게 물론 이제 판단은 하시겠지만. 여론이 생기기도 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화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또 혐오가 양산되는 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점수로도.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모티브로 했었던 영화 변호인 있잖아요. 여기에 네이버 평점을 가지고 특정 성향의 네티즌들이 테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점을 단순히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5.18점으로 맞추자.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5.18이랑 연결을 시키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장난이자 게임처럼 되긴 하지만 그 영화를 열심히 만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겠네요. 네,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페미니즘이나 성소유자 영화에 대한 공격 등은 사실 상시적으로 일어나서 혐오를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로 도리어 지금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그냥 캐스팅이 됐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이제 그때 막 난리가 났었죠. 뭐 비판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네이버의 영화
소개가 뜨면 이제 평점 테러로 이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자정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포털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한 후보 2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작품 자체가 굉장히 웃기고 그 웃기는 힘으로 지금은 이제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하면서 관객들이랑 잘 만나고 있는데요. 워낙에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청취자들께서는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지금 인기리에 방영 중이고 이제 종영까지 이제 딱 2회가 남아있는 드라마 네. 작은 아씨들 얘기를 오늘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 작은 아씨들 하면 이제 루이자 메이 올컷의 이제 소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모티브로 했지만 내용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문화비평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예. 영화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의 시나리오를 쓴 정석영 작가 작품이고요. 네.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품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원작과 달리 긴장감이 넘치는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네. 이게 이제 가난한 집에서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인 원령가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원령가가 조성한 700억의 비자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씨들에서 가지고 온 건 각 캐릭터들의 성격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첫째 매그처럼 다소 허영심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는 캐릭터가 첫째 인주 캐릭터인데요. 인주 같은 경우는 그 700억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요. 원작의 조처럼 글을 쓰는 정의로운 원칙주의자 기자 가 이제 둘째 인경인데요. 인경 같은 경우는 원령가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이 700억 어떻게 만들었나? 이 원령가가 한국사에서 그렇죠.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사로 쓰려고 하고요. 셋째 인애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신분 상승을 꿈꿨던 에이미처럼 예술가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요. 자기 집에서는 그 뭐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원령가의 후원을 받아서 약간 수양딸처럼 들어가서 근데 너무 셋이 다르네요.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고 이런 이제 세 자매가 네. 각자의 길을 따라가는 어떤 이야기인 와중에 이 원령가를 이끌고 있는 건 서울시장에 도전 중인 박재상과 그의 아내 원상아입니다. 이게 정석영 작가가 작은 아씨들로부터 자매들의 관계랑 뭐 캐릭터, 그렇죠. 네, 기본 특징 이런 걸 가지고 왔고 무엇보다 빈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죠. 그 딸들이 다 가난한 집이었었죠. 네, 작은 아씨들 원작 자체도 그 빈곤을 다루고 예. 있고요. 근데 이게 19세기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기반한 소설하고 21세기 한국의 돈이면 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세계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어떤 드라마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시점이 너무 다르고 상황이 너무 다르네요. 네, 그걸 따라가시는 재미가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종영이 딱 2회 이제 남았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인물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긴장감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지 네, 정말 매력이 어디 있는 걸까요? 숨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드라마의 전반적인 만듦새가 일단 아주 훌륭합니다. 빈센조를 연출했던 김희영 감독의 연출도 좋고 박찬욱 감독 작품이 미술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술 감독인 유성희 미술 감독 작업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공간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네. 특히나 이제 정석영 작가 특유의 어떤 동화적이고 판타지적인 과잉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과잉을 세트가 다 설득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동화적인 이미지로. 네. 그건 이제 그 유성희 감독이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소리, 사운드의 활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대사와 음악 효과 같은 것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음악이랑 음악 효과가 때로는 대사처럼 들리도록 예.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예, 이건 그래서 상당히 섬세해야지 가능할 텐데요. 예, 그 호흡을, 그러니까 정석영이 쓴 어떤 호흡을 어떻게 보면 김희원 감독이 기가 막히게
막히게 살리고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음악이나 이런 청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긴장감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드라마 내용을 보면 뭐 정치,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뭐 카르텔, 뭐 거대악 네. 이런 것과 지금 정면으로 인물들과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거학을 다루고 예. 있는 굉장한 스케일의 작품인데요. 정선우 작가가 이 작품에 영감을 준 게 두 편의 동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분홍신과 푸른 수염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 두 동화를 합쳐놓으면 어떤 인간의 내면한 욕망과 비밀 그리고 권력의 어떤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으면 안 되는 신에 매혹당해서 그걸 욕심내고 결국 그 안에 발을 넣었다가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게 분홍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열면 안 되는 방의 문을 호기심을 못 이겨가지고 열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의 진실과 대면하게 된다. 이게 이제 푸른 수염인 네. 거죠. 둘 다 그래서 어쨌든 해서는 안 될 것을 해버린다. 하면서 이런 예. 이야기인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비틀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안 돼. 이거 네 거 아니야. 너 네 자리 아니니까 꺼져. 이렇게 말하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당한 어떤 관습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 노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분홍신을 신으려는 여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욕망을 가지는 게 뭐가 문제야 네. 라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렇기도 거군요. 한 것일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잘 보지 못했던 캐릭터네요. 어떤 전형적이지 않은 이런 캐릭터들인데 그 여자들이 그 푸른 수염의 비밀의 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식 자본주의의 근원이자 그러니까 이런 빈곤을 만들어내는 원인 모든 사람들이 돈돈돈돈하게 된 그 원인이면서 그로부터 기인한 한국 근현대사의 폭력성이기도 하다는 게 하나하나 진행될수록 드러나거든요. 상당히 재밌겠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이 드라마의 이제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로 이제 푸른 난초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자칫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이런 어떤 장치들이. 네. 근데 잘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들 평가들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푸른 난초가 어떻게 보면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한데요. 예. 모든 이야기의 구심점에 푸른 난초가 있습니다. 이게 원령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죽이거든요. 예. 뭐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죽을 때마다 푸른 난초를 둬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난초의 이름이 바로 베트남의 유령. 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꽃이군요. 왜 베트남의 유령인가가 너무 어. 중요한데요. 원령가의 수장이 원상아라는 캐릭터의 아버지인 원기선 장군이에요. 예. 베트남전에서 국민영웅으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인 거죠. 그가 베트남전 당시에 이 난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들여온 건데요. 엄청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난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에 대한 은유이면서 예. 그게 이제 환타지적인 요소를 더해주는데요.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베트남의 유령을 이해하려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이 가지는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자체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명분 없는 전쟁이었고 그렇죠. 민간인을 학살해야 했던 전쟁인데다가 심지어 최초로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명분 없는 전쟁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참해야 했고 마찬가지로 민간인 학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인의 생명과 베트남 민간인의 생명을 값으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네. 이게 이제 뭐 그 덕분에 정경 유착과 함께 한국이 산업화할 수 있었던 발전할 수 동력이기도 있었던. 했었던 거라서요. 네. 그 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성찰하고 지금의 우리를 볼 것인가 같은 이제 질문들이 있고 사실 여전히 제대로 얘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푸른 수염 방 안에 넣어놓은 어떤 비밀이기도 한 거죠. 네.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저희가 사실은 좀 보고 싶지 않았던 대목들,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끌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지고 드네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안을 실제로 기자인 임경희가 베트남전에서부터 시작된 원령가의 비밀을 캐면서 어떤 대사를 하냐면 이걸로 한국 현대사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석영 작가의 야망 이랄까요? 네. 작가로서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설정들 안에서 그런 근대사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지만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최근 뉴스와 연결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원령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평생 정신병원에 가두거든요. 그런 이제 시설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정신병원이 알고 봤더니 이전에 불황자를 가두던 교화원이었다는 설정이 나와요. 근데 그 교화원이 불법이 되면서 정신병원으로 탈바꿈한 거죠. 예. 근데 청취자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성감학원 피해자 첫 유해가 발견됐다.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정신병원 설정을 보면 성감원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비판한다기보다는 이제 설정들로 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문화가 가진 힘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은유적으로 하지만 솔직하게 은유적으로 네. 설명하고 있다는 게 그게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여자들이 나오는 미스테리 스릴러인가 보다. 돈 얘기 너무 하네.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갈수록 점점 이제 하나하나 레이어가 벗겨지면서 아 대단한 스케일이구나 네. 깜짝 놀라게 되는 이런 그게 부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죠. 네. 여성 캐릭터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이 삼자매에다가 뭐 최고 빌런도 여성이고요. 이 삼자매를 조력하는 캐릭터들도 여성이고 네. 굉장히 여성 캐릭터를 잘 만들어놨는데요. 처음에 1, 2화가 진행될 때는 시청자들이 이 캐릭터들을 보고 좀 답답해했어요. 굉장히 스테레오타입. 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놀라운 건 회가 거듭할수록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놀면서 엄청 풍부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 스포일러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유 저 캐릭터는 끝까지 저렇게 행동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다 뒤집힙니다. 그리고 되게 작은 캐릭터까지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더 현실적이죠. 네. 사실 인간이라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누구의 연기가 그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사실 누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위치에서 모든 배우들 다 잘하거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엄지원 배우의 오래된 팬으로서 원령가의 공주이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원상화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엄지원 배우가 너무 이 작품에서 진짜 본인의 그 네, 매력이 모습을.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한 분만 더 언급하자면 김고은 배우의 재발견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연 작가님이 이준익 감독의 변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김고은 작가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가가 김고은 배우에게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김고은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더 이상을 살려냈군요. 그래서 그냥 뭐 평범한 대사를 써도 이게 평범하지 않은 대사로 만들어내는 천재다라고 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근데 저도 김고은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투명한 얼굴인데 만 가지의 표정이 그게 참 어려울 건데. 등장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끝으로 이 영화를 또, 이 드라마를 그 영화 아가씨와 또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젊은 여성들이 이제 함께 손을 잡고 폭력적인 가족으로부터 벗어난다 뭐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가씨의 히데코와 수키 캐릭터가 셋째인 인혜와 그 원상의 딸인 효린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원령가로부터 탈출하는 얘기 이런 게 있어서 좀 연결되어 보이기도 했었고 고요.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에도 10대 소녀들이 같이 손을 잡고 불의에 맞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면서 이런 연관관계 아는 작품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결말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종영이 다 돼가는데. 700억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700억이 폭력으로부터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그렇죠. 주인공들이 이 700억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대중적이지 않은 결말을 한번 꿈꿔봤습니다. 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드라마 작은 아씨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